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돼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기존 병력자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밀레니얼 세대가 임대 생활을 가장 많이 청산하고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과 세금 감면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작년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임을 일축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하원 탄핵이 초읽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돼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나이를 불문하고 기존 병력자들도 조기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들은 스포츠 경기장, 학교 실내 체육관, 커뮤니티 센터, 약국 등으로 확장해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가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과 장소가 대폭 확대돼 전 국민 백신 접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인력에 이어 75세 이상 노년층과 필수 직종의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연방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접종 대상과 장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65세 이상 모든 시니어들도 즉각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확대하라고 각 주 보건당국에 공고했습니다. 또한 당뇨와 신장병 등 기존 병력이 있는 미국인들은 나이 불문하고 조속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과 학교 실내 체육관 등의 접종 장소를 개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는 다저스 스타디움과 디즈니랜드의 대규모 접종 장소를 개설키로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인들이 편리하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약국과 커뮤니티 센터, 이동시설 등에도 접종 장소를 설치하도록 주 당국에 권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어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의 2차분 접종을 위해 수천만 회분을 예비해온 현재의 지침을 바꿔 일단 제약사로부터 생산돼 공급받는 코로나 백신을 전량 미 전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2차분을 접종해야 하는 3, 4주 후에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다시 공급받아 배포하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지침을 수정한 것은 12월 말까지 2,500만 회분을 미 전역에 배포했으나 실제 접종은 900만 명에 그쳐 예상보다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가속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CDC 권고안을 의무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 전역에서는 각 주별, 각 카운티 보건당국별로 예약을 받아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나이 불문 기존 병력자들에 대한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밀레니얼 세대가 임대 생활을 가장 많이 청산하고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스턴, 덴버, 미니애폴리스, 버펄로가 2020년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자 점유율에서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밀레니얼 세대는 50개 지역 가운데 57.4%를 기록해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금융 사이트 랜딩트리가 발표한 모기지 신청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가 더 오래된 세대와 부유한 세대보다 주택 구매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메트로 지역에 주택을 구매한 밀레니얼 세대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구매자의 54.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주택을 구매한 50개 도시 가운데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밀레니얼 세대는 올해 40세가 되지만 가장 어린 세대는 여전히 20대 중반입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 밀레니얼 세대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2세였습니다. 작년 DC 지역에서 밀레니얼 세대 구매자의 평균 구매 가격은 38만 5천 달러였습니다. 평균 계약금은 6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는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랜딩트리는 작년 산호세 주택 구매자의 약 62%가 25세에서 40세 사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산호세의 젊은 주택 구매자들은 작년에 평균 70만 4,318달러의 가장 큰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평균 계약금으로 15만 8천 달러, 즉 모기지의 22.5%를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주택 구매자들의 평균 신용 점수는 730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DC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한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신용 점수는 692점이었습니다. 보스턴, 덴버, 미니애폴리스, 버펄로가 2020년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주택을 구매한 도시 5위를 차지했고, 피닉스, 템파, 라스베가스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랜딩 추리는 상위 50개 지역에서 밀레니얼 세대 구매자의 주택 구매율과 평균 연령, 구매 가격, 계약금과 신용 점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작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 생활을 가장 많이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렌트카페가 작년 세입자들의 임대 동향을 조사한 결과 Y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을 마련해 렌트 시장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세입자였던 밀레니얼 세대는 재택근무 보편화의 영향으로 대도시를 떠나 교외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 세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중입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전국의 렌트비가 떨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시애틀이 렌트비 내림세를 주도한 대도시로 꼽혔습니다. 젊은 세입자들이 떠나면서 워싱턴 DC와 알링턴 카운티의 평균 임대료 역시 작년 3월 이후 각각 15.3%와 14.8%로 하락해 가장 많이 임대료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메릴랜드 주민들을 위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세금 감면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패키지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접 지원도 포함되는데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이 있는 가정은 750달러를, 개인은 4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9호 패키지는 앞서 연방정부의 현금 직접 지원과는 별개로 입금됩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세금 감면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번 구제 방안에는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이 있는 메릴랜드 거주자들에게 총 2억 6,700만 달러를 직접 지원하게 되는데, 공제 자격이 있는 가족은 750달러를, 개인은 450달러를 받게 됩니다. 구제 패키지는 수요일인 내일 메릴랜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통과됩니다. 호건 주지사는 내일 총회 소집 시 이번 구제법이 긴급 입법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하고 입법자들에게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더불어 이번 구제법이 통과되면 서명을 거쳐 즉시 수표 발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직접 입금은 연방정부가 발송하는 수표와는 별개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번 저소득 지원으로 약 40만 명의 메릴랜드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10억 달러 패키지에는 1억 8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주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5만 5천 개에 달하는 메릴랜드의 레스토랑과 소규모 사업체도 즉각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구호법에 대한 자금 대부분은 주정부가 올해 초 공공사업위원회에서 받은 예산에서 충당됩니다. 그 외에도 메릴랜드의 예비기금인 레이니데이 펀드에서도 일부 지원받게 됩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번 구제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메릴랜드의 주민들과 사업체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메릴랜드의 직접 지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의 체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2020년 한 해 3만 7,500여 명으로 예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F 유학생 비자는 11,000명으로 54%나 급감했고, 제2연수 비자는 7,600여 명으로 47%, L 주재원 비자는 2,200여 명으로 48%, H 취업 비자는 1,400여 명으로 51%나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 한 해는 모든 게 셧다운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유학과 연수, 취업까지 얼어붙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비자 연감에 따르면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 체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한 해 전체 3만 7,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의 7만 6천여 명에서 3만 8,500명, 즉 50.6%나 급감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받고 있는 유학생, 교환연수, 주재원, 취업비자도 모두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무비자와는 별도로 사업차 또는 6개월 정도 장기 체류를 위해 신청하는 방문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2019년 14,446명에서 2020년에는 6,065명으로 8,400여 명, 58%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F 유학생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2019년 23,8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1,9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인 54.2%나 급감했습니다. 제2 교환 연수 비자는 14,500여 명에서 7,650명으로 역시 거의 절반인 47.2%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L 주재원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4,160명에서 2,165명으로 거의 절반인 47.9% 감소했습니다. H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2,883명에서 1,422명으로 50.7% 급감해 반감됐습니다. O 특기자 비자의 경우 860여 명에서 340여 명으로 60% 이상 급감했고 피예체능 비자는 1,46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58.5% 대폭 감소했으며 R 종교 비자도 440여 명에서 220여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서 투자해 사업하거나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받은 이 무역과 소액 투자 비자의 경우 2,750명에서 2,074명으로 670명 줄었지만 가장 적은 24.4% 감소했습니다. 미국 체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절반으로 급감함에 따라 미국의 교육기관 재정과 미국 경제 전반,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과 한인사회 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수일 만에 처음 회동한 데 이어 공개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직무정지나 탄핵 시도를 일축하고 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하원 탄핵이 초읽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임기를 함께 마치기로 합의해 대통령 직무정지 시도는 없을 것으로 예고한 데 이어 펠로시 의장의 탄핵 시도는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물러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두 번째 하원 탄핵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안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3일 중에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서면서 시위대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후 처음으로 한 공개 발언을 통해 나는 결코 폭력을 원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We want no violence, never violence. We want absolutely no violence. And on the impeachment, it'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s ridiculous. It's absolutely ridiculous.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밤 닷새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회동을 갖고 두 사람이 협력해 임기를 다 마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펜스 부통령이 하원 결의안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해와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하원은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요구한 24시간의 시한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13일 중에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하려는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의 거의 대부분인 218명이 공동 제안자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하원의 가반인 217명을 이미 넘어서 13일 표결에서는 가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은 사상 최초로 같은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인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서 가결시키더라도 곧바로 상원에 보내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나 상원의 탄핵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초부터 상원 탄핵 재판을 개시해 모든 사안들을 중지시키게 되면 강요 인준과 미국민 $2,000씩 현금 지원 등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불법 체류자 구제와 합법 이민 확대 등 이민 개혁이 늦어지는 등 수렁에 빠질 수 있어 타이밍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